지금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많은 공제 항목이 배제되어 오니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본인의 기본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을 중복공제하는 사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는 2025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하며 해외 이주자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을 과다공제하는 사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주택 이상자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과다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자, 즉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결제자가 아닌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과다공제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시가를 발표하므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기준시가가 있고 2024년 4월에 기준시가가 있을 때 주택을 2024년 3월에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이미 발표된 2023년 9월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와 같은 신축주택은 보존 등기일 시점에 최초 공시지가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기일 이후 발표되는 최초 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불가하며 보유주택 판정 시에는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부모님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주택은 합산해서 보유주택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 해당 차입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소유주택을 대출 명의자, 즉 채무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용 주택, 예를 들어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수 계산 시 포함되며 무허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분양권 등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담보로 하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유주택자는 제외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공제 요건이 다양하고 예외 사유도 많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5년 연말정산 월세액 주택자금 공제의 이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과다공제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를 과세기간 중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저축액도 공제가 안 됩니다. 보험료 과다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과다공제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당초 의료비 지출 금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고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부양하는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교육비 과다공제입니다. 교육비 중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분만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직계비속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상환하였더라도 부모가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년도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학자금, 회사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학자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와 근로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함께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는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해 공제 누락한 항목이나 과다공제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월 31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화면에서 보는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원천징수 의무자와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